이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스마트 시티 전문가는 아닙니다. 프로젝트에 몇 번 참여를 해본 적이 있지만은 이 전문가는 아닌데 이제 블록체인하고 연계되는 그쪽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여튼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위에 위키피디아 내용을 보면은 되게 뭐 이게 좀 많이 써놨어요. 뭐 저렇게 해야지 이제 좀 뭐 이게 내용이 차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제가 느끼는 스마트 시티라는 거는 아래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해줄 수 있고 이제 효율성이 높아지는 그런 ICT 기술이 적용이 된 그런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보면은 교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앱 같은 게 굉장히 좀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 나라에서 제공하는.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차가 언제 몇 시에 온다,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도 뭐 그런 앱들은 다 있죠. 우리도 보면 굉장히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나갑니다. 근데 보면은 항상 이제 외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스마트 시티 그럼 싱가포르 사례를 많이 듣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도 거기 못지않다고 생각을 해요. 뭐 지금 사실 앱으로 뭐 이제 어디 뭐가 있고 뭐 버스가 언제 오고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 데들은 꽤 많이 있거든요. 물론 아직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런 것들도 이제 뭐 우리 삶을 좀 편하게 해주니까. 근데 이제 스마트 시티라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한 프로젝트들도 그렇고 이제 외국의 사례도 그렇고 보면은 그 전에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사실은 네트워크나 센싱 뭐 이런 쪽에 좀 비중이 좀 꽤 컸어요. 예를 들어서 송도 같은 경우에도 송도에 이제 지을 때 거기에 이제 시스코 참여하고 IBM 참여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마치 송도에서는 마치 거의 동영상을 보고 있으면은 가만히 앉아도 내 차가 알아서 내 아파트로 데려다 주고 이제 내 집으로 데려다 줄 것 같은 그런 영상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가장 이제 제가 기억에 많이 남는 거는 송도에 땅을 좀 많이 좀 개발을 하고 거기에 세계적인 기업을 유치를 하고 그리고 각종 네트워크 인프라를 다 이제 모든 집이나 사무실이나 거기에 동일한 수준으로 아주 광 케이블을 까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질지 모르겠지만 좀 하드웨어와 이제 개발에 너무 이제 치중되는 그런 모습이 좀 강했었어요. 물론 이제 사업자들은 사업을 해야 되고 인천시에서는 당연히 송도를 개발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이제 뭘 하셔야 되니 그리고 건설사들도 다 이제 어떤 이윤이란 건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각자 잘하는 분야로 이제 드라이브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거기에 사는 시민이나 주민들은 어디 갔냐는 거죠. 그분들의 이게 나아졌다 이런 얘기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 송도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뭐 나아졌다고 뭐 볼만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기 있으면서 거기에 어떤 스마트 시티라는 스마트한 기능을 가지고 거기에서는 여기 서울보다 아니면 다른 도시보다 여기가 삶이 편해. 그런 건 못 봤거든요. 그게 과연 그런 스마트 시티라는 거는 도대체 뭐냐.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스마트해지면은 사는 사람이 좀 더 편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밖에서 덜덜덜 떨면서 기다리지 않아도 내가 버스 언제 온지 아니까 빨리 그때 딱 시간 맞춰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아니면은 내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데 굳이 이제 결제를 내가 일일이 다 하지 않아도 이제 나중에 나한테 알아서 청구가 되고 이제 결제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내 집에 이제 뭐 어떤 강아지가 있으면은 걔가 먹는 그 사료의 양은 이제 일정 수준이 예측 가능하잖아요. 언제 딱딱딱 해가지고 이제 그 사료가 뭐 배송이 되는 시스템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좀 편해져야 되고 내가 좀 나아져야 되는 그런 게 이제 스마트 시티가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스마트 시티가 많이 드라이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도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얘기 많이 이제 나오시는데 그쪽으로 아마 많이 드라이브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 왜냐하면 그 전에 기록이 있잖아요. 그 전에 사례들이 스마트 시티를 뭘 했었는데 뭐뭐 어떻게 됐었고 뭐뭐는 어떻게 안 좋아졌었고 뭐뭐 좋아졌고 이런 게 있으시니까 아마 그쪽으로 드라이브를 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 안에 보면은 이 글씨가 좀 깨알하긴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데이터인 것 같아요. 데이터와 그걸 가지고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 저희 보시면은 그 안에
monitor and manage traffic and transportation system, power plant, water supply, waste management, law enforcement 다 들어가 있어요. 시에서 아니면 어떤 지자체에서 아니 혹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시민들에게 아니면 국민들에 제공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좋아지는 아니면은 에너지 효율성이 좋아지는 내가 돈을 적게 써도 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해지느냐가 아마 스마트 시티의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자, 이 아이디어랑 스마트 시티의 어떤 그림을 제가 한번 그 구글링에서 찾아봤어요. 저기 보면은 차도 있고 차에 보면 다 와이파이 그 표시가 지금 저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내가 차를 몰고 가는데 매번 빨간불이 서. 매번. 내가 갈 때마다. 그럼 가다 서다 그럴 때 짜증 날 때 있으실 거예요. 뭐 그런 때가 저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그거를 차의 흐름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가다 서다 해서 차가 안 막히게 하고 그냥 좀 약간 쭉 이제 그 차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게 가능해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우선은 통행량이 필요하겠죠. 이쪽 통행량, 이쪽 통행량 다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쪽 차가 많으면은 이쪽에 뭐죠? 이 그린 라이트를 좀 많이 켜줘가지고 빨리빨리 가게 하는 거고 이쪽이 많으면 이쪽이 그린 라이트 많이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차들이 흐름도 중요하겠지만은 각각 몇 킬로 달리고 있는지도 이게 다 나와주면 더 좋겠죠. 그러면은 그 신호등 그 시간을 예측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게 데이터가 다 수집이 돼야지 사실은 차에 또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겠죠. 또 하나는 지금 T맵이나 아마 이런 데서는 다 하고 계실 텐데 내비게이션을 돌리면은 내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하면은 아, 사람들이 주로 어느 방향으로 몇 시에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이것도 나오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시의 트래픽이나 아니면은 어떤 특정 지역에 있는 뭐 예를 들어 자동차를 위한 어떤 서비스들을 확충하는 데도 쓸 수가 있겠죠.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인더스트리 산업에서는 사실은 센서를 가지고 뭘 데이터 수집하는 일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많이 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도 그걸 어떻게 하면 센서를 더 수집을 할까에 대해서 그게 이슈인 것 같은데 스마트 시티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그 내부의 오퍼레이션 문제는 아니고 거기에서 나오는 각종 뭐 물질들이나 아니면은 각종 뭐 배출 가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센싱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공기 질에 따라서 이제 그거를 가동을 뭐 좀 약간 낮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게 되겠고 리테일, 뭐 소사이어티, 헬스케어, 홈, 에너지, 모빌리티 뭐 다 사실은 뭐 가능한 그런 분야가 스마트 시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게 다 된다 그러면 사실 이제 미래 도시가 되겠죠. 한국의 사례를 좀 제가 좀 봤어요. 뭐 아까 얘기 드린 그런 송도도 있을 거고. 근데 거기의 사례는 뭐가 좋아졌다? 이거는 솔직히 좀 못 찾겠어요. 저도 사실은 못 느꼈고. 그때 몇몇 벤더와 이제 그 뭐 건설사만 유시 잘했던 것 같고 시민이 뭐 이렇게 뭐 했던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여튼 안양시의 데이터를 보면은 안양시의 그 범죄 데이터, 범죄 발생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 추적을 해서 거기에다가 인원을 더 확충하고 했더니 범죄율은 18.5% 낮아지고 검거율은 25.3%가 높아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저거는 어떻게 했냐면은 범죄가 발생한 지역을 다 이렇게 다 마크를 해가지고 그 언제 몇 시에 그 범죄가 발생을 하는지 그거를 다 데이터를 뽑았어요. 그리고 도식화 시켰고. 그래서 그쪽에 이제 그 순찰이나 아니면 경찰이나 이런 영역을 다 집중을 시킨 거예요. 그 시간대에. 그리고 범죄가 주로 일어나는 쪽에 이제 인원을 많이 확충하고 자원을 많이 넣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무슨 뭐 이제 그린라이트를 켜주는 그런 자율주행 뭐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지만은 저것도 스마트 시티 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저기는 이제 트래픽 그 양을 봐가지고 신호를 그때그때마다 적절하게 켜주는 저 시스템을 했어요. 그래서 한 속도는 그러니까 속도가 한 7.2km가 더 이제 높아졌다 그러고 7.2km가 뭐 대단한 거 같지 뭐 대단하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근데 평균이니까 굉장히 높아진 거죠. 고속으로 달리고 남양주시가 이제 그 무슨 도심은 아니잖아요. 서울시나 이런 데처럼 막 차가 많이 다니는 그런 데라기보다는 유동인구,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시인데
저게 저렇게 높아졌다는 거는 이제 출퇴근 시간대에 높아진 게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시민들의 이 만족도가 30%가 올라갔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겠죠. 시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를 위한 서비스를 하는 거니까 주민들 만족도, 내 삶이 얼마나 편해졌는가, 내가 얼마나 더 좋아졌는가, 이게 많이 게이지가 되겠죠. 그리고 판교 같은 경우에는 이 열병합 발전소라는 거를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니, 발전소는 발전소지 무슨 열병합 발전소야. 저기 새로 만드는 저런 시들은 그게 연계가 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을 이제 태우는데 그 태우는 열을 가지고 도시에 그 난방을 공급을 해요. 근데 당연히 그거 가지고는 되지는 않을 거고 따로 이제 그 화력 발전이나 이런 걸 돌려가지고 가스 발전이나 이런 걸 돌려가지고 난방도 공급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중앙난방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파트에. 그러면은 어떤 때는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은데도 만약 그런 어떤 측정하는 그런 게 없다면 날씨가 춥지 않은데도 둘 다 막 돌아가지고 이제 막 열을 엄청나게 막 계속 보내고 대부분의 집에서는 덥다고 이제 창문 열어놓고 뭐 이러고 있는 케이스가 있겠죠. 근데 또 어떤 추운 날인데도 그냥 이거는 이 정도로 그냥 냅두거나 아니면은 이제 쓰레기 태우는 건 중단하고 그냥 일반적인 그것만 돌리거나 그러면은 또 춥다 그러겠죠.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분명히 태우니까 배출가스가 나와요. 요새 우리 공기질 안 좋지 않습니까? 둘 다 이게 막 태우고 있으면 당연히 공기질이 안 좋아지겠죠. 공기질에 따라서도 연동이 돼야 되는 거죠. 판교는 그걸 했어요. 그래서 파워플랜트하고 이거 열병합 발전소의 운영을 저기 그 폐기물 이제 태우는 거기하고 그리고 수도 이제 이게 온수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하고도 다 이제 연동을 시켜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이쪽을 더 높이고 어떤 경우 이쪽을 높이고 그렇게 해서 적절하게 이제 계속 공급을 하는 거를 했습니다. 교통 관련해서 판교는 뭐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도심에도 불구하고 교통 관련해서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블록체인 하면은 요새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핀테크 그리고 저기 투명성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위에도 제가 썼지만은 지금까지의 스마트 시티는 다 보면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한다. 아니면 뭘 센싱을 해서 뭘 한다. 뭐 요 정도였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아니면 효율성이 높아간다. 이거에 대해서 드라이브 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좀 많아졌지만은. 그럼 이 두 분야에서 블록체인이 뭘 할 수 있을까?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페이먼트. 이 각 지역에서 이제 그 돌아가는 지역 화폐 아니면 어떤 바우처, 기프트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로 노원에서 했듯이 그렇게 구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사례에서 있었지만은 사실 제한평가라고 하는 게 그 말에 앞에 제한이 붙어서 그렇지 모든 평가에 사용할 수 있거든요. 공정하게. 인사평가도 사용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아까 사업 같은 제한평가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각종 모든 평가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투명한 그런 걸로. 사실은 투표도 가능합니다. 투표는 저희가 작년에 이제 그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투표권을 그냥 암호화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 지갑에 암호화폐가 하나가 있고 투표함 지갑이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저쪽에다가 제가 그걸 주면은 투표를 행사한 걸로 되죠. 각 후보의 지갑에다가. 그런데 내가 이제 뭐 부정 투표를 하겠다고 뭐 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투표용지 내가 하나 더 찍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되는데 그거는 사실은 뭐 법적으로 좀 넘어가야 될 문제들이 많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그리고 아무리 블록체인이지만 해결 못하는 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스마트폰에서 내가 만약에 이제 투표를 한다 그러면은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스마트폰 다 쭉 걷어가지고 내가 이걸 한다 그러면 그걸 막을 방법은 없어요. 아무리 블록체인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블록체인이 도입이 돼서 투표한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그 투표 시스템 있죠. 그 어디 뭐 예를 들어 어디 학교에 가가지고 나라가 누군지 다 보고 그런 다음에 저기 이거 안에 들어가가지고 하는 거 그거는 유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더 좋은 솔루션 있으면 그렇게 안 하고도 할 수도 있겠죠. 하여간 그 투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핀테크 쪽에서는 어떤 것들이 가능하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쇼핑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암호화폐로 지불을 하는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그 뭐 삼성에서도 갤럭시 S10에다가 암호화폐 지갑을 넣기 시작을 했고, 사실은 작년부터 재작년부터도 그 많은 큰 기업들은 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나 포인트 이런 것들을 암호화폐로 바꾸는 거를 검토를 다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뭐 기술적인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OK 캐시백에서 그거를 가지고 암호화폐를 만들어서 하신다. 그러면은 뭐 기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금방 하셔도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정부 기조가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좀 부정적이신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암호화폐를 만든다면 프라이빗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 거는 사실은 그냥 DB에 있는 그 포인트하고 다를 바가 없죠. 퍼블릭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퍼블릭으로 만들면은 거래소에다, 암호화폐 거래소에다 그걸 올리는 게 내가 하고 싶어서 올리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 어떤 거래소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퍼블릭이니까 할 수 있어요. 특히 뭐 ERC20나 아니 뭐 아니면은 그런 계열들은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OK 캐시백이 1포인트를 1원으로 산정을 했는데 그게 거래소 올라가가지고 갑자기 10이 되고 100이 된다. 그러면 이거 본인들이 통제를 못 하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지금 굉장히 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겁니다. 하고는 싶어도.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고.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이렇게 암호화폐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당장 이제 그 마일리지를 이제 누구는 100만 원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거를 싸게 파는 사람도 나오겠죠. 내가 당장 돈이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뭐 난 당분간 여행할 일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장 질서가 그냥 흐트러지는 것도 사실은 원하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되고는 있지만 하여간 안 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어디든 먼저 좀 누가 치고 나올 것 같아요. 삼성에서도 그렇게 나온 걸 보면은 이제 더 이상 이제 두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 같은 거에 그 공공재, 유틸리티를 트레이딩 하는데 그 암호화폐가 사용되는 것들이 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제 좀 활발하게 좀 논의가 되고 있고 지금 파일럿은 몇 번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태양열 발전에 대해서 많이 지원금도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한국에 전력거래소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내가 만든 전기를 사실 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금 감면도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저거를 이 가장 활발하게 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미국이에요. 미국은 우리처럼 한전과 이제 아니면 남부발전이나 이런 데서 우리 나라에서 관련된 이런 데서 전기를 만드는 케이스가 민간보다 훨씬 적습니다. 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도 민간 파워플랜트가 이제 전기를 공급하고 어떤 회사의 전기는 어떤 회사 전기보다 싸고 이럴 때가 있어요. 가격은 계속 바뀌지만은.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전기도 똑같은 전기지만은 시간대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그 전기 가격이 싸질 때가 있어요. 그거를 받아가지고 전력 그 저장 시설에 넣어둔 다음에 그거를 다시 되파는 일반 가정에다가 파는 거를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에 암호화폐를 적용을 해가지고 발전을 하거나 아니면 전기를 싸게 공급하면 리워드를 주고 이런 시스템들이 현재 미국에서 이게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전기의 가격에 대한 컨트롤을 이제 그 딱 한 군데서 하시기 때문에 그 쉽지는 않은데 미국 같은 그런 민간 전력이나 이런 민간 유틸리티 수도 서비스나 이런 게 많이 있는 나라에서는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밑에 있는 그 빌 페이먼트 이제 뭐 어떤 요금 내는 것들 저런 것들도 암호화폐로 다 가능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는 항상 고지서라는 거를 이제 그 어떤 종이로 받든지 뭐 이메일로 받든지 그렇게 해서 입금을 하거나 뭘 하잖아요. 그 와중에 사실은 그 입금을 받아주는 그 업체가 아주 떼돈을 벌 정도로 사실은 그 수수료 수입이라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아파트 관리비만 해도 그 관리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거를 전산으로. 관리실에서 그걸 다 관리한 게 아니라 그걸 프로그램으로 이제 돈을 받아주고 그 와중에 은행 수수료 띄고 본인들 그 그 돈 받는 그 업체를 띄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관리비가 최종적으로 아파트 관리실에 가는 거는 거기서 좀 많이 떨어져요.
근데 그 업체가 그만큼 이게 잘 나가고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돈 많은 업체거든요. 그만큼 이제 수수료 수입도 많다는 거겠죠. 근데 과연 그 수수료를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다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있는데, 아파트 관리비는 아파트에 있는 그 암호화폐, 단지에 있는 암호화폐로 이제 다 주고받고 결제하고, 그 안에 있는 시설들, 예를 들어서 무슨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 같은 데 있잖아요. 외부에서 손님 오시면 방 하루 자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5만 원, 7만 원 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커뮤니티 센터에서 커피 파는 거 있는데 그런 것도 다 그 아파트 안에 있는 암호화폐로 하고 관리비도 그걸로 하자라는 그런 얘기들을 현재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차비를 그렇게 해서 외부에서 온 차들에 대해서는 주차비를 받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 얘기 들었던 대로 이제 각종 교통비도 가능할 거고, 좀 더 확산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는 그 티머니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의 암호화폐나 암호화폐로, 아니면은 거기서 이제 원하시는 암호화폐로 티머니로 이제 교체를 해주는, 교통카드 그 안에 있는 충전된 금액으로 교체를 해주는 그런 얘기가 지금 현재 협상이 됐고, 조만간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랜스페어런시, 이쪽 분야에서도 블록체인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나 인증서 뭐 이런 것들, 내 자격증 이런 것들은 블록체인으로 좀 쉽게 구축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만들면은 바꾸지 않아도 되잖아요. 내 김보규라는 사람이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태어났고, 그리고 어디 살고 있다 뭐 이런 거로 주민증에 들어가는 내용이 내가 바꿀 일이 없잖아요. 내가 그걸 왜 바꾸겠습니까? 뭐 법원에 가서 뭐 요즘은 자기 이름 바꿔달라는 사람도 있다는데, 뭐 그런 정도까지 뭐 전산도 어떻게 허용이 되겠지만은, 블록체인에 그런 기록이 한번 들어가면 제가 평생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고 나서도 그 기록은 바꿀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에 넣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어떤 전자 매체에 나의 개인정보가 들어가면은 그거를 파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블록체인 파기가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 각종 은행 연합회에서 만든, 어디서 만든 인증 그 서비스가 있어요. 공인인증서 대체한다고. 거기에 블록체인을 썼다 그러는데 사실은 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파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록들은, 정보들은 다 데이터베이스에 넣어놨고, 블록체인은 거기에 연결하고 있는 키값, 뭐 해시값 이런 것만 넣어놨어요. 이게 반쪽짜리인 거죠. 블록체인 쓰긴 썼는데. 그런 법령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안타까워서 계속 국회도 나가고 이렇게 해서 얘기는 드리고 있는데 쉽게 좀 바뀌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할 수 있는 분야죠. 저것 때문에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는 어떤 움직임도 있었냐면은, 퍼블릭 블록체인에다가 내 개인정보를 넣어놓고 그걸 가지고 디지털 여권으로 전 세계를 들고 다니는 그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물론 각 나라가 받아주냐의 문제지만은 말 되거든요. 블록체인 안에 내 개인정보, 이제 나라는 사람이 누구다라는 걸 넣고 그걸 누군가가 이제 인증만 해준다 그러면은 가능한 얘기죠. SK텔레콤에서도 아마 그런 그 사업을 얼마 전에 이제 진행을 하신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그게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대기업에서 그렇게 나와주시면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그리고 자격증 같은 경우에도 쓸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떤 운전면허증을 발급을 받았는데, 그 운전면허증에 있는 정보를 수시로 바꿔야 되거나 뭐 그럴 일은 없잖아요. 거기다 아예 안 없어진다 그러면 더 좋은 거고, 변경이 안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투표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하면서 스마트 시티라는 거하고 이제 그 블록체인하고 연결을 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뭐 어떤 게 가능할까? 굉장히 많은 게 가능하지만은 실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어떤 시간을 갖는 게 좋다고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새 그 스마트 캠퍼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학교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학교 안에 뭐 예를 들어 복사를 하거나 아니면 도서관을 쓰시거나 아니면은 뭘 먹거나 뭐 할 때 당연히 돈을 내야 되죠. 그리고 내 학생증 걸 가지고 뭐 어디 가서 이제 뭐 도서관 들어갈 때, 옛날에는 저희 때는 뭐 그렇게 뭐 긁고 들어가고 막 그랬었던 것도 기억하는데, 요즘 뭐 대는 비대면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들.
보면은 학교 안에도 굉장히 모든 경제 활동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예를 들어 졸업증명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기 한번 졸업하면은 그 졸업증명서 이거 맨날 이제 그 어디 뭐 이제 내라 그러면은 그거 학교에다 얘기해가지고 졸업증명서 받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것도 사실 바뀔 일이 없지 않습니까? 블록체인에다 올려놓고 온라인으로 서비스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그것도 유료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 학교 운영, 학교 수입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블록체인으로 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어떻게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 시간을 좀 갖고 싶어서 이렇게 갖고 왔는데, 요새 거기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제일 살면서 불편하고 뭐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저 때는 그 카드를 여러 개 있었어요.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번. 저기 가운데 저기 저 까만 잠바 입으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일 불편한 거 학교에서. 없어요? 너무 좋아요? 수업 가는 게. 예? 수업 가는 게. 수업 가는 게 활동 장소가 이제 막. 수업 장소가 바뀌어서 그건 좀 떠오르지 않네요. 그건 블록체인 어떻게 해결을 못 하겠다. 뭐 건물을 옮길 수는 없는 거니까 블록체인이. 가령 뭐 예. 예를 들면은 예. 우리가 연구 노트 같은 거를 예. 블록체인 안에다가 넣어놓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죠. 이제 예. 그렇게 하려 그러면 이제 또 국가가 또 블록체인 안에다가 넣어놓은 연구 노트를 법적 효력을 그렇죠. 또 인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네요. 그래서 저- 디지털로 이렇게 예. 문서를 작성하면 쉬운데 그거를 바로 블록체인 안에다가 인증을 해서 넣어놓을 수 있으면 좋죠. 맞아, 맞습니다.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수기로 작성해서 사인 받는 게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그런 게 있겠네요. 저는 그 학교 안에 있을 때 그 옛날에 저 되게 오래됐지만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거는 각종 그 카드들, 학생증에다가 뭐 도서관 카드는 요거 따로 뭐 어디 매점 같은 데는 항상 뭐 내가 또 돈을 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예 그냥 예를 들어 학교에서 내가 돈을 뭐 얼마를 줄 테니 그냥 학교 안에서 쓸 수 있는 그냥 카드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막 학교 안에서 뭐 이제 복사를 하든 뭐 밥을 먹든 뭘 하든 다 그걸로 할 수 있는. 근데 저가 이제 그 졸업하고 이제 얼마 안 되니까 그 뭐죠? 은행하고 연계된 그 학생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쓸 수 있는데 그거가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제가 써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저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겠지만 교수님께서도 이제 각종 연구 논문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블록체인에 넣어가지고 이제 그 서비스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거를 가지고 블록체인에 넣는 것 자체만으로는 사실은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연구 노트가 뭐 사라질 일은 뭐 거의 없으니까 연구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그거를 거기에다 넣고 그거를 열람하고 보고 이런 것들을 어떤 경제 생태계 같은 것이 만들 수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올린 연구 논문을 누가 인용해서 쓸 때마다 나한테 리워드가 주어진다. 이게 사실은 스티밋이라는 그런 서비스가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내가 연구 논문 여기에 올리고 아니면 더 많은 연구 논문을 올려서 뭐 만들어서 올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많이 하겠죠. 참여를 하니까. 참여를 하게 만드는 게 사실은 이제 블록체인의 어떤 그 기본 정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가능할 거고. 뭐 다양한 일이 있겠지만 하여간 스마트 시티를 플래닝하는 거나 스마트 캠퍼스를 플래닝하는 거나 저는 이제 그렇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것도 하나의 어떤 시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스마트 시티를 플래닝할 때는 항상 사실은 이거는 저는 어느 고객한테 가거나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일 불편한 게 뭐냐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 얘기합니다. 블록체인이 먼저가 아니라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고 싶다. 아니면 현재 이 정도 수준인데 이거를 이만큼 더 올리고 싶다. 매출이 됐든 아니면 참여가 됐든 그럴 때 이제 블록체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고 거기에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캠퍼스 이런 것도 한번 여기 숙제 같지는 않지만 숙제는 아니지만은 한번 이런 거를 한번 해서 캠퍼스에 블록체인 도입해서 이런 거를 하면 좋겠다라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숙제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블록체인을 가지고 이제 뭐가 된다 얘기를 하지 말고 첫 번째
이슈를 찾으라는 거죠. 현재 문제가 뭐냐? 교통이 너무 막히냐? 아니면은 돈 쓰는 게 너무 힘드냐? 아니 물건 배송이 너무 느리냐? 뭐 이런 거다 문제를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문제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뭐냐? 블록체인 얘기를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교통이 너무 막히면은 도로를 늘려야 되는지 아니면 신호를 빨리 가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기술을 가지고 할 수가 있을까? 저는 스마트 시티에도 이게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고 보고요. 스마트 캠퍼스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고 보고 모든 일에 다 적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블록체인은요. 블록체인을 가지고 요새 저희가 이제 작년도 그랬고 요즘도 그렇고 이제 하면은 블록체인을 무조건 도입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한 나머지 이 말도 안 되는 데 블록체인 도입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웹사이트 만드는데 거기에 있는 기록들을 다 이제 블록체인에 넣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 그때마다 말리죠.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고. 괜히 쓸데없이 돈만 더 들고. 근데 문제를 찾는 이 방법이 블록체인이 가장 잘 그리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기대 효과가 많이 나오게 적용되는 그런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게 뭐 예를 한 번씩 좀 만들어 봤어요, 제가. 이제 어떤 일이 있는지는 제가 학생은 아니다 보니 이 예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장학금 같은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장학금 같은 거를 이제 받을 때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그 학교 안에 쓸 수 있는 암호화폐 이런 걸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이걸 가지고 뭐 도서관도 쓰고 밥 먹을 때도 쓰고 뭐 독서를 할 때도 쓰고 이제 뭐 이동할 때도 쓰고 뭐 쓸 수 있는 모든 용도를 이제 장학금 이런 거를 주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돈으로 현찰로 직접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싫어하겠죠.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기 지역 상품권이 있어요. 뭐 성남사랑 상품권 뭐 이런 것들. 그 상품권 가지고 깡을 해가지고 술을 먹고 뭐 도박장 가가지고 쓰고 이런 케이스 나왔었습니다.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이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얘기 왜 하냐면은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아유 신나, 야 내가 한 잔 쏠게 이래가지고 술을 먹을 수도 있겠죠. 뭐 장학금 받았으니까 그건 본인의 마음이에요. 근데 사실은 장학금 준 사람은 그렇게 쓰라고 주고 싶었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돈을 줬을 때 아니 내가 어떤 가치를 줬을 때 그 용도로 쓰이기를 원할 때 그리고 그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고 싶을 때는 이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게 수많은 지역에서 그 지역 상품권을 제대로 쓰고 싶어하는 모든 지자체들의 다 공통된 고민입니다. 지역에 투자한 돈이 원래 원하던 대로 그대로 쓰이기를 원하는 거. 근데 이상하게 쓰인 경우가 분명히 있죠. 돈이니까. 돈에는 이름이 없잖아요. 목적이. 이 돈은 반드시 교육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됩니다. 이거 5만 원짜리 찍혀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 곧 아마 사례가 나올 것 같아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이거 어디 다른 학교를 가든 아니면은 뭐 취업을 하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거는 요구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때마다 사실은 이제 그 온라인에 뭐든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받고 이렇게 하죠. 근데 블록체인 기반으로 넣어놓으면은 이걸 온라인으로 그냥 이제 그 조회를 할 수 있게 만든다 그러면은 그럴 필요가 없죠. 위조나 이런 것들을 굳이 이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부 시스템이 도입이 됐어요. 이게 졸업증명서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내준 어떤 인증서, 증명서 이런 것들을 일부 블록체인에 넣어가지고 지금 온라인으로 이제 클릭하면은 이게 서울시 인증 이런 것들이 뜨게 만든 게 있습니다. 그 사이트 아니면은 나오지도 않으니까 서울시에서 이제 그런 게 만들었고요. 뭐 이거는 졸업증명서가 아니라 뭐 자격증이나 이런 데도 다 가능합니다. 학교 안에서 이제 이런 시스템들이 뭐가 필요한지는 뭐 제가 다는 알 수 없지만은 학교 밖을 나가 보니 이게 제일 일이에요. 항상 이제 그 학교 컨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해외나 이런 데는 더욱더 그렇고 뭐 이제 인증 받아야지 뭐 도장 받아야지 그것도 비용도 또 쏠쏠찬 게 듭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뭐 여기는 뭐 상황이 좀 다를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 다른 학교들 보면 학생회가 있잖아요. 대학교 학생회 뭐 이런 것들.
학생회장 선거 참여율이 지금 현재 한 30%를 못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이 100명이면은 학생회장에 뽑혔는데 저 100명은 저 학생회장은 그중 10명 중에 3명이 그나마 참여를 했고 그 3명조차도 이 친구를 찍었는지 그건지는 확실치 않아요. 그 얘기는 더 이상 학생회가 그렇게 재미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뭐 내 삶에 그렇게 뭐 그렇게 윤택하게 뭘 주는 것도 없고 그렇다면은 이거 그리고 이제 뭐 이게 공정성 이슈도 뭐 떠오른다는 적이 있다고 하고 그러면은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은 투표 참여율을 많이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투표 참여율 높이는데 지금도 이제 계속 이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디지털로 만들고 그리고 참여를 많이 높이는 데 중요한 건 리워드입니다. 결국에는 투표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투표 참여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리워드를 주서 그거를 학교 안에서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제도.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학생회에서 이제 나가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그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학생에게 지급되는 어떤 뭐 바우처나 아니면 학생회에 많은 기여를 한 사람한테는 어떤 리워드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저 기반으로 움직인다 그러면은 참여율이 많이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마트 캠퍼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이제 뭐 제가 혹시 나중에 숙제를 낸다면은 한번 이게 숙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자, 지하의 스탄에서 이제 제일 큰 문제들은 뭐냐?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해결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블록체인으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나? 그러면 한번 디자인을 해보라고. 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광주은행 분들한테 이제 제가 가서 강연 한번 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는 한 저희 대표님하고 저하고 엔지니어들 뭐 진짜 한 매주 한 번씩 한 2시간 동안 한 2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좀 과정이 좀 길게 있어서 기술도 하고 하면서 마지막에 했던 게 블록체인 가지고 광주은행에 있는 어떤 서비스를 개선하는 그 방안을 한번 다 만들어 보세요 해가지고 나중에 발표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저는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이렇게 엄청나게 뭐 대단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블록체인이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이 기술을 가지고 정말 수많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세요. 암호화폐도 그렇고 그런 저런 그 아까 그 뭐죠? 이제 데이터가 절대로 변조되지 않는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 내 업무에 아니면 내 생활에 요새 이런 거가 좀 불편하고 좀 개선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런 것들이 그때도 엄청나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광주은행에서도 블록체인이나 이런 거 가지고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하기 시작할 때가 아마 그때라고 생각되는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 블록체인을 가지고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가 그런 사례들이 실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저희의 역할인 것 같고 그래서 그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좀 얘기를 좀 많이 해보고 싶었는데 뭐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별도로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학교 안에 있는 이런저런 시스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제 그 여러분들의 이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좀 힘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해소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만들어 보시고 학교 한번 제안도 해보시고 이런 거 좀 바꿔달라 아니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앞에 나왔던 사례들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는 지역 화폐를 쓰고 뭐 무슨 뭐 제한 평가에는 뭐 블록체인 기반 뭐 쓰고 이게 제가 볼 때는 거기에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굉장히 좀 많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도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블록체인 시스템을 넣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서비스들을 본인들이 직접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 안에 계신 분들이 이런 거 하면 좋겠다, 이런 거 하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그냥 만들어요. 점점점 블록체인이 그 아무리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확장이 되는 거죠. 거기가 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저희가 서울에 있는 지자체들하고 이제 많이 일을 했잖아요. 여기는 제한평가, 여기는 지역화폐를 넣었는데 블록체인 노드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노드가 많아지면 더 그 안정성이 공고해지고 서로 노드를 공유하는 얘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두 구청끼리. 그래서 결국에는 서울시에 있는 구청끼리 노드를 니네 몇 개니? 우리 6개, 우리 8개인데 우리 뭐 이래가지고 다 결국엔 노드를 뭐 몇백 개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지금 현재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여를 뭐 원하는 구청도 있고 아직도 블록체인이 뭐야? 이런 구청도 있지만은 이 움직임 자체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점점 확산될 것 같아요. 공무원분들이 그런 생각할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구청 밖으로 노드를 공유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틀을 깨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진행되고 있고 하여간 굉장히 많은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순간에 그 관리하신 분들의 사고방식도 많이 바뀌고 많은 서비스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려요. 이제 제 슬라이드 마지막이고요. 이제 질문과 이제 그 답변의 시간이 있는데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좀 뭐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 환경에서 암호화폐라는 데이터의 무결성 처리하는 트랜잭션 시간이 네, 아까 뭐한 퍼블릭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 보면 뭐 10몇 분 해서 네네, 당초에 트랜잭션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예. 프라이빗은 기본적으로 노드 수가 작으니까 네, 그런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 노원 지역 화폐 같은 경우는 프라이빗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거기도 노드가 지금 한 10대 정도 되는데 더 늘릴 생각은 있지만 늘린다고 해서 제가 볼 때 트랜잭션 문제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은 데이터 사용량이 그만큼 많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좀 같이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저희도 퍼블릭 블록체인을 운영하고 있지만은 이게 비자 같이 뭐 비자 카드 얘네처럼 뭐 초당 3,000건 처리한다 뭐 이렇게는 얘기는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은 아직 그렇게 써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비자는 결제니까 쓰잖아요. 저희 것도 만약에 이제 지급 수단이나 결제로 쓴다 그러면은 그런 레퍼런스가 나오면서 아 우리가 뭘 보강해야 되겠구나 이게 나오는데 그런 실 트랜잭션을 발생시킨 경험이 없다 보니 그거에 대해서 아 저희 거는 다 됩니다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근데 프라이빗은 됩니다. 프라이빗은 돼요. 어떤 뭐 상황이든 간에 노드가 뭐 몇천 대 되지 않는 순간에는 이 됩니다. 프라이빗은 그에 대해서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러면은 과연 이게 제대로 된 화폐냐 이러실 수 있죠. 지역 화폐는 괜찮아요. 가능합니다. 거래소 올릴 것도 아니고 그 지역에서만 쓰고 구청에서 아니면 시에서 관리하면 되니까 거기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아 저기 저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게 만들어야겠다. 예를 들어서 해외 관광객들이 우리 화폐를 뭐 사고 팔 수 있도록 뭐 이런 순간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퍼블릭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가치를 컨트롤 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100원을 정해놨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이제 50원, 뭐 60원에 팔기도 할 거고 인기가 정말 좋으면 내가 100원을 세팅하고 싶지만은 150원, 160원에 거래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은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수준의 지역 화폐라면은 뭐 그거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질문 사항 있으시면은 예, 그 서비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어떤 아까 말씀하신 방법에 따라서 내가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서비스 하고자 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네. 그것을 구축하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 그거는 사실 천차만별이에요. 왜냐하면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졸업증명서를 내가 블록체인에다 넣어놓고 이거를 한번 뭐 이제 졸업증명 열람할 때마다 뭐 10원씩 받는 10코인씩 받는 그런 서비스를 하겠어라고 결정을 하셨다 그러면은 블록체인이 들어가는 거는 사실은 그 오라클 DB 들어가듯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 가격이고요. 위에 이 서비스를 어떻게 모바일 앱을 어떻게 만들고 웹은 어떻게 디자인 넣는다 이게 사실은 가격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이슈인 것 같고요. 그 블록체인이 차지하는 가격이 무슨 예를 들어서 뭐 오라클의 뭐 2배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지금 현재 있는 가격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좀 더 저희가 최근에 조사한 바로는 좀 더 저렴하게 공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거는 워낙 이게 뛰니까 그렇지만은 이거는 DB 가격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분들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뭐 전문적으로 이제 그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경험 갖고 이걸 전달하는 사람이다 보니. 근데 요즘 뭐 스타트업 이런 거 많이 얘기 나오잖아요.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은 한번 꼭 도전을 해보시는 거를 저는 좀 권장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예전같이 이제 자기의 아이디어를 어떤 사업화 시키는 게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내 사업을 하고 싶으면은 5천만 원이라는 돈이 무조건 있었어야 됐어요. 그걸 넣어야지 이제 그걸 기반으로 법인 자본금 뭐 해주고 이러면서 법인 등기부 등본 나오고 이제 사업자 등록도 나오고 하니까 요즘은 개인 사업자 등록도 되게 쉽고 법인도 사실은 뭐 얼마 안 되는 돈으로 할 수 있어요. 5천만 원이라는 돈도 필요 없고 혼자서 뭐 뛰는데 뭐 사실 그만한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는 작업이 돈이 드는데 그것도 요즘은 예를 들어서 요새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그 크라우드 펀딩 자체를 암호화폐로 하면서 이제 진행되는 예를 들어서 ICO 같은 거 그런 거 하는 환경도 굉장히 옛날보다는 좋아졌어요. 옛날 같으면은 본인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하실 때 엔젤 투자자나 벤처 캐피탈이나 찾아가면은 일일이 다 이제 그 PT 자료 만들어야 되고 설득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아요. 다른 방법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게 이제 그 ICO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그런 방법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그냥 뭐 에휴 뭐 이거 되겠어? 아유 이거 사업하기 힘든데 뭐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본인의 꿈이 있으면은 꼭 한번 저희 도전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만큼 되게 쉬워진 것 같아요 요즘은. 우리 학생들이 좀 생각하는 동안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예. 그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한다 그랬는데 이제 노드 숫자가 네. 뭐 6대나 10대 정도고 그 운영 주체가 결국은 구청이다. 네. 그러면 구청에 있는 컴퓨터 그냥 구청 직원이 다 바꿔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그 신뢰가 사라질 수도 있는데 네. 이 데이터가 이게 무결성이 보장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것의 답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아까 이제 한번 저 대답은 드렸었는데 사실은 그게 물리적으로 그 모든 노드를 다 갑자기 내리고 그걸 똑같이 맞춘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슈가 있어서 우선 기술적으로는 거의 이제 뭐 제 생각에는 만만치 않은 일이라서 그렇게 하시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래도 사실은 뭐 100%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구청에 예, 있으니까 예, 100%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컴퓨터 6대 예. 대기시켜놨다가 예, 끄고 이쪽으로 바로 옮겨. 그랬는데 옛날 데이터는 얘는 이제 바꾼 데이터를 가지고 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면은 그 노드를 관리하는 직원도 있고 시민단체에서도 같이 참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저 유용하게 투명하게 잘 쓰이고 있다. 이거를 계속 이제 그 노드를 같이 감시하는 그 시민단체에서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맨날 쳐다보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정기적으로 이제 그 감사를 받죠. 예, 잔액이 얼마 남았고 어디에 썼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봅니다. 이거 지금은 그게 이제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하시지는 않는 이유가 노원 지역 화폐 같은 경우에는 좀 예를 들어서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구에 낼 세금이 있는데 그거를 지역 화폐로 해도 좀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나라에서 이거를 가지고 뭐 어떤 화폐다, 가치가 있는 자산이다 이렇게 인정해 줘야지 사실은 뭐 구청도 그런 거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할인 포인트 정도로만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뭐 주차비가 1,000원이 나왔으면은 700포인트는 이 노원으로 내고 나머지 300은 이제 뭐 현금을 내거나 아니면 카드를 내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이거를 나라에서 법을 좀 바꿔줬으면 하는 게 이제 그 우리 암호화폐 아니라 그 지역 화폐나 이렇게 좀 바꿔줬으면 이걸 화폐로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는 게 결제할 때마다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은 돈 300원 결제 따로 해야 되고 요거 결제 따로 해야 되니까 사실은 모바일 폰 하나나 아니면 모바일에 나와 있는 화면 하나나 아니면 카드 하나라도 할 수 있거든요. 돈으로만 인정해주면 카드사에도 얘기해가지고 이게 돈이니까 똑같이 처리해줘요. 그리고 결과값 주고 이러면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포인트 할인 따로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튼 그거는 이제 돈으로 이제 치게 되면 아마 더 강력하게 이제 뭔가를 이제 관리를 하겠죠. 근데 지금은
그 구청에 있는 그 담당자 두 분하고 이제 시민단체의 한 분이 같이 이제 그거를 다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 사람. 네. 혹시 우리 학생 중에서 좀 질문 있으면 좀 해주시죠. 예. 네. 이 발표와는 다르게 그로스퍼에서 거치는 하이폰이라는 총이 있는 거 많은데 예. 정말 블록체인입니까? 이 사실 블록체인, 퍼블릭 블록체인은 각각 체인마다 목적이 좀 다르잖아요. 예. 비트코인은 가상금융 거래를 지금 실험하는 거래고 네. 이더리움으로 커뮤니티 환경 구성하는 건데 하이폰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희는 처음에 이걸 만들 때 결제 수단으로 쓰는 블록체인을 만들자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그 퍼포먼스, 속도가 이제 키겠죠. 지금은 초당 200건 처리까지는 좀 도달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저희 엔지니어들 얘기로는 스펙터라는 그 합의 알고리즘을 넣게 되면은 초당 3,000건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아직은 스펙터는 완성이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4월 달쯤에는 적용할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아직은 저는 보진 못했어요. 초당 200건 정도는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요, 솔직히. 왜냐하면은 초당 200건 나오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스트레스 테스트 돌려봤지만은 실사용자가 나와가지고 초당 200건의 막 퍼포먼스 트래픽을 올리고 실사용자가 초당 3,000건의 어떤 트래픽을 올리고 그렇게 해야지 사실은 제대로 된 테스트가 되잖아요. 근데 아직은 암호화폐를 가지고 그렇게 결제하는 수단으로 쓰는 사례는 많지 않다 보니 지금은 거래소에서만 이제 그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고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이 사업 외에도 이제 저희 퍼블릭 그 블록체인 사업하신 팀이 있어요. 거기는 뭘 하냐면은 저희 걸 가지고 실제 그 커피도 사 먹을 수 있고 실제 뭐 밥도 사 먹을 수 있게 그런 가맹점도 늘리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사용자들을 많이 늘리려고요. 그게 저희가 하는 회사 안에서 그런 일을 하는 팀이 또 따로 있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좀 엔터프라이즈 사업 쪽으로 하는 거고. 네, 뭐 무슨 뭐 저분부터 먼저. 아까 양자 컴퓨팅이 이제 뭐 발전을 하더라도 이제 블록체인은 이제 대표님 본부장님 생각은 다르다셨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블록체인은 해싱 펑션은 뭐 발전이 돼도 계속 이용이 될 텐데 양자 컴퓨팅이 발전해서 이제 그 해싱 도메인의 매핑이 이제 계속 이게 원소 매핑이 아니라 매니투 원 매핑이잖아요. 네. 그 도메인이 근데 이제 해싱 펑션에서 이제 양자 컴퓨팅 연산이 발달돼서 그 해시 테이블을 아예 갖고 있어 버리면 그거는 이제 해시 콜리전 같은 걸 다 리트랙해서 추적할 수 있을 텐데 그거는 해시 펑션을 가지고 있는 이상 컴퓨테이션 페이블리티가 높았을 때 생기는 필연적인 문제 아닌가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노드가 되게 나눠져 있잖아요. 양자 컴퓨팅이라고 해서 그 많은 노드를 네트워크를 다 타고 들어가서 단번에 그 모든 노드에 있는 값을 바꿔버린다? 그게 데몬이 돌고 있는 그 데몬 내려야 되고 그걸 한 방에 다 해야 되는데 과연 그때 가능할까? 그게 저의 의문이라는 거죠. 양자 컴퓨팅이라 하더라도 네트워크이 모든 노드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노드가 정말 0.1초 만에 모든 노드에 도달해서 그걸 할 수 있지 않으면 쉽지는 않을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뭐 구청 노드 같은 경우에는 별로 없으니까 충분히 이용 가능할 아, 그렇죠. 구청에 당연히 가능하죠. 근데 그거를 뚫고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거가 이제 뭐 쉽진 않겠지만은 당연히 가능하죠. 그 노드 그 정도의 노드는 양자 컴퓨팅 근데 굳이 양자 컴퓨터 써서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는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제가 클래리피케이션을 좀 해드리면 예. 이 노드가 만 대가 있으면 그 누군가가 해킹을 하려고 그러면 다 들어가서 해킹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중에서 속도가 빠른 컴퓨터가 긴 체인을 만들면 네. 다른 노드들이 자발적으로 카피해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 들어가서 예. 해킹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아, 그러니까 저는 그 전의 기록들을 지우거나 그게 다 뭐 이거나 예, 그걸 긴 말씀. 체인에 예. 들어간 거를 바꾸면 전 세계에 있는 체인이 네. 뭐 한 10분이나 20분 안에 다 바뀌는 거예요. 긴 체인을 만들어서 그게 이제 해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부분의 이제 신문지상에서 나오는 그 오해입니다. 그 블록체인 기술이 다 들어가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합의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긴 체인이 발표가 되면 그걸 내가 어답트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서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들어서 그런 네. 걸 알아서 이제 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 네, 네. 아까 질문 또 있으셨죠? 질문 하나만 더 있습니다. 그 이제 스마트 시티에서 이제 블록체인을 사용하게 되면 되는 그 좋은 이익 중에서 이제 트랜스퍼런시 블록체인의 그 투명성을 이용해서 이제 스마트 시티에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요즘 그 정보의 보안성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스마트 시티에 그 블록체인이 올라가는 정보는 생활에 관련된 정보일 가능성도 높고 이제 또 요즘 이제 그 딥러닝 기술도 많이 늘고 해서 그런 정보 분석에 의한 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도 네. 심해지는데 그게 그 오히려 그런 트랜스퍼런시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공개 그 우려가 있는데 네, 예. 그런 거는 혹시 그 스마트 시티 적용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 다 끝나신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첫 번째 이 데이터들은 내 데이터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공공 데이터, 정부가 갖고 있는 데이터. 예를 들어서 뭐 통계청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각 구청에서 뭐 따로 갖고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는 거고. 우리 저기 정보 공개 청구 이런 거 하잖아요. 나라에다가 뭐 이런 거 알려주세요. 근데 안 하고 이런 경우도 있죠. 그게 뭐 다른 목적일 수도 있겠지만은 뭐 그 다른 뭐 좋은데 쓸 수 있는데도 사실은 못 하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의도가 없는데도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하고 거기에 그 데이터가 좀 더 많아지고 좀 더 견고해지는, 사실은 데이터도 많아져야지 이제 신뢰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려면 참여를 많이 시켜야 되는데 참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블록체인이 그 데이터도 이상하게 변조되지 않도록 넣어놓기도 하지만은 또 이 블록체인 위에서 리워드 포인트도 만들어서 제공할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까 언급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내 의료 정보, 내가 언제 병원에 갔고 아니면은 뭐 이런 것까지 다 스마트 시티에 넣자는 건 아니죠. 근데 그거는 논란이 될 수밖에 없긴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내가 하고 있는 뭐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제 사실은 제대로 넣으면은 시나 이제 아니면은 뭐 지자체에서는 모든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플래닝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고. 근데 그러고 싶지 않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한계가 어디까지냐. 그리고 그거를 어디까지 요구를 할 수 있고 받았는데도 어디까지 공개를 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얘기가 많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얘기되고 있는 게 다 이제 보면은 어떤 기반 인프라 쪽이잖아요. 도로 교통, 뭐 저기 저 대기 환경 오염, 뭐 그리고 수도 뭐 이런 쪽이잖아요. 얘기가 되고 있는 스마트 시티가. 더 확산된다 그러면은 그런 데까지도 갈 수 있을 텐데 그거는 아직은 저기 딱 정해진 바는 없어요.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저도 또 한마디 말씀드리면 그게 지금 학생이 질문한 게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여기 쟁점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로 내 데이터를 비식별화 해갖고 올려놨는데 딥러닝 기술이 발전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이게 식별화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해서 입법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질문 있으시지 않으셨나요? 텀이 길어진 것 같아서 예. 간단하게 질문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이제 최소 노드, 여선 노드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자원 리소스 활용 차원에서 여선 노드에서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하고 기존 시스템에서 육중으로 이렇게 백업을 하는 거하고 리소스 관리 차원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거하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 블록 생성에서 보상은 어떻게 주는지. 첫 번째는 그 데이터를 이제 지워지지 않게 보존한다는 그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6중으로 뒤에 아마 백업을 한다 하시더라도 여기서 지우면은 여기도 지워지잖아요. 백업을 계속하면은. 그러면은 요 데이터 자체는 보호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지우진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 리소스를 활용하는데 예. 이점이 있냐 그런 거죠. 얘는 이제 DB처럼 쓰시는 거죠. 얘는 DB인데 이제 그 6중에 보안이 있는 거고. 근데 저라면은 굳이 이렇게 하지는 않겠어요. 왜냐 백업에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 보호되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데이터가. 근데 얘는 노드가 몇 개가 됐든 간에 어쨌든 데이터를 아예 그 소프트웨어 자체가 그 데이터를
지우거나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술 자체가 펑션 자체가 없으니까 오히려 이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그 노원구청 같은 경우에 프라이빗 블록체인이고 거기서 지역 화폐 운영인데 거기는 채굴 기능이 없습니다. 딱 그 구청에서 이제 해달라는 발행량대로만 딱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채굴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퍼블릭이 아니고. 예. 그럼 블록체인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그 지역화폐나 암호화폐 이렇게 예,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러면은 이제 질문을 또 하세요. 그러면 포인트로 하지 뭐하러 굳이? 예. 첫 번째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블록체인 안에 있는 것들은 어쨌든 그 포인트라는 거를 제가 마음대로 막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선은 첫 번째. 뭐 해킹 엄청나게 잘하는 뭐 양자 컴퓨터 있다면 모르겠지만은 현재는 그러니까 그거를 우선 안전하게 좀 관리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모든 그 도입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다른 용도로 결제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와 교환을 하거나 다른 지자체나 다른 단체나 요거에 대해서 결국은 생각을 하세요. 그러려면 그냥 포인트로 하기는 좀 뭐하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해 놓는 차원도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소개해준 업뮤직이라는 예. 서비스를 들면 참 동의가 되고 잘 확장이 돼야 될 서비스로 보여지거든요. 네. 사실상 현실을 봐보면 제가 만약에 음악을 작곡하거나 뭐 싱어라고 했을 때 그 업뮤직을 내가 작곡을 열심히 해서 업뮤직에 올릴지 아니면 실제로 제가 한 거를 누구한테 널리 알리고자 한다면 이제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그렇죠. 이용하는데 예. 현실적으로 이제 지금 이제 유사한 그 ICO 코인들을 봤을 때 그 생태계가 펼치지 않는 이유가 내가 사용하려고 했을 때 그 속에 누가 내 음악을 들을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이슈가 가장 큰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자체적으로 이제 만든 솔루션이고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앞으로 생태계 만들고 사용자들 어떻게 끌어들이고 하는 그런 전략들이 있으신지. 저희는 이거 자체로 이제 뭐 돈을 많이 벌거나 사용자를 많이 해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희는 어떤 걸 생각하고 있냐면은 일종의 어떤 그 연예 기획사, 엔젤 연예 기획사인 거죠. 지금 보면은 유명 가수들의 곡은 당연히 다 올라가고 내가 만약에 바로 갓 데뷔한 신인인데 당연히 내 노래도 저 멜론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 올라가서 조회수 많기를 원하죠. 근데 사실 그러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는 내가 여기다가 내가 노래를 올리고 사람들이 알려주면은 그 사람들이 그만한 어떤 리워드도 가져가고 거기에 대비해서 나도 리워드를 가져가는데 저희는 또 다른 이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을 육성을 해가지고 다른 연예 기획사나 아니면 다른 쪽에다가 이제 뭐 좀 트레이드 방식으로 제휴를 하는 그런 쪽으로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데뷔 플랫폼이 되는 거죠. 데뷔해서 인기를 이만큼 얻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보다 전문적인 진짜 연예 기획사나 이런 데 가가지고 해야지 제대로 클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렇게 그쪽에 소개시켜주고 이제 저희는 이제 또 다른 이제 신인을 찾는 이런 식의 그 서비스 모델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희가 뭐 멜론이나 뭐 플로 이런 데처럼 엄청나게 가입자를 가져줘 이 사람들이 뭐 그럴 거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노래가 좋다 그러면은 저희가 만든 어떤 암호화폐가 됐든 뭐 이런 것들로 그 가수한테 정말 이제 괜찮은 사람, 뭐 지지자들이 이제 응원을 해서 그게 현실화되는 돈이 되는 그런 것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가 이제 되면은 이렇게 다른 데로 가시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마무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 친구들은 원래는 그 기획사에서 큰 게 아니라 전문으로 이제 키우는 그 기획사에도 있어요. 그런 데서 한 다음에 트레이드 시킨 겁니다. 마치 축구 선수 이제 이적시키듯이 그렇게 해서 거기에 나온 수익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데가 있는데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저희가 또 이게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희 거는 하이콘이라는 저희 코인은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실제 돈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어느 분한테 아유 고맙습니다 이러고 10,000 하이콘 주면은 곱하기 7원 해가지고 그거를 바로 지금 현찰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코인이든 됐든 저희 거가 됐든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리워드가 현금 같이 주어지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 거를 좀 더 참여를 많이 하지 않으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튼 이거 가지고 뭐 대박을 치거나 이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여튼 많은 작곡자나 이제 그 노래 부르시는 거나 연주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자기 그 뜻을 좀 펼쳐보는 그런 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학생 질문 또 있어요? 없으면 우리 본부장
그 노원 쪽에서 지역 화폐를 예. 만들어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했을 때 그 가상 화폐를 사용하는 시민들 있잖아요. 네. 시민들의 그 반응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포인트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다 보면은 기존과 블록체인 전과 블록체인 후에 비해서 시민들이 전혀 그게 이제 차이를 못 느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제 스마트 시티에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아까 데이터 활용이었지만 또 하나는 시민 참여 부분이 네. 그래서 이런 그 어떤 트랜잭션을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어떤 가상화폐를 이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상황이 됐을 때 그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반응이 어떤지 좀 궁금해요. 우선은 이 반응들은 되게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오픈하고 6개월 만에 그 전에 있던 사용자 대비 사용자가 한 3배 늘었고 사용 금액이 한 2.5배 늘었으니까요. 근데 시민들은 이게 블록체인인지 암호화폐인지 모르세요. 예. 그냥 전에는 이거 뭐 맨날 저기 무슨 뭐 종이 상품권 주고 이러더니 지금은 뭐 가맹점에 가서 그냥 내 모바일 폰에 있는 QR코드 이것만 띡 보여주면은 그냥 가져가고 편하네.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지.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도입했다고 뭐 좋다 이런 얘기는 하지도 않았었고요. 어쨌든 그런 거는 전혀 모르십니다. 아시는 분이 몇몇 계시긴 하겠지만 아마 뉴스 보고 아시는 분 있겠지만은 뭐 그거에 대한 그건 없으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전에 게 그냥 전자 모바일지가 무슨 포인트였다면은 전혀 바뀐 게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기존에는 다 수기로 뭘 하고 이제 종이 상품권 받고 이랬던 게 이제 모바일로 전자로 바뀌어서 이제 기뻐하시는 거지. 이게 뭐 블록체인이라서 딱 기뻐하신 건 아니에요. 예. 저도 질문 하나만 하다 학생들이 질문 좀 해주세요. 청강생이어서 학생들 질문에 해가 될까 안 하고 있었는데요. 예. 저는 이제 지자체 정책을 연구하는 광주전남 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왔습니다. 예, 예. 지금 오늘 주제가 스마트 시티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지금 공모 사업도 많이 하고 각 지자체에서 관심도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사회 안전망이라고 해서 주로 치안 안전 방법 이런 쪽에 이제 많이 초점을 맞춰서들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CCTV 통합 관제센터를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지자체들이. 근데 이게 다 영상 데이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용량이 크니까 지우기 예, 예.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전국 단위의 이런 예를 들어서 각 자가용에 있는 블랙박스 같은 데이터들을 예. 잘 관리하고 이게 저장이 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영상 데이터를 트랜잭션 데이터라든가 도큐멘트가 아니고 예. 이런 사업은 전 지자체에서 아직 해본 게 없기 때문에 예. 이제 지역의 스마트 시티 정책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면은 경찰청이나 이런 쪽하고 연계돼서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예. 이게 공보 이런 것 때문에 아니요. 기술적으로도 비정형 데이터 예를 들어 음악 뭐 소리 같은 거나 사운드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현재는 안 됩니다. 예. 그게 예. 아까 그 성능 이슈가 오늘 많이 제기가 됐는데요. 일반적으로 지금 DB 소위 말하는 RDB의 역사가 워낙 커서 그렇죠. 튜닝이라든가 인덱싱이라든가 다양한 성능 네. 개선하는 방식이 있는데 예. 그런 기술들을 블록체인 쪽에 끌고 와서 못 쓰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그냥 컴퓨팅 성능만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건지 이게 대해서 좀 답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은 거기 있는 것들을 일부 쓰긴 합니다. 인덱싱이나 이런 것들 쓰긴 하는데 근데 거기 있는 거하고는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거의 못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 들어가 있는 인덱스들을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레벨 DB 이런 걸 써가지고 거기에다가 좀 DB 조그만 DB에다 저장을 해놓고 이게 쓰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혼용하고 쓰고는 있는데 RDB의 그 기능과 성능에 대비했을 때 지금은 굉장히 어린애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얘만의 어떤 특성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서비스 제공하는 건데 AWS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다들 웹 서버나 뭐 이런 것만 살짝 쓰고 이제 안 쓰다가 지금 다 쓰듯이 이제 좀 발전을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나왔던 솔루션 대비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른 이유가 이걸 소스를 다 공개를 하고 너 잘났니 나 잘났니 이러면서 서로 이제 그 논쟁도 하면서 계속 코드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어요. 저희도
저희 거 다 올리고 저쪽 것도 다 보면서 아 이건 괜찮네 이러면서 쓰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법적인 구속력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기로 한 거니까 다. 그 속도는 굉장히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제대로 정착되고 이제 그 RDB와 같은 그런 퍼포먼스가 좀 아 그래도 쓸만하네 이 정도 나오는 게 RDB를 대체할 정도로 쓸만하네 이게 나오는 게 한 5년 그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